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. 오늘은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. 안철수 의원입니다. 뭐 소개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사선 국회의원이시죠. 근데 그보다는 뭐 과학자이시고 한편으로는 또 백신을 개발하셨고 의사이시고 마라토너이시기도 합니까? 예.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서 오십시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대선 우선 끝났지만 그리고 끝난 지 한 2주 됐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예. 뭐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여러 가지 사실은 우려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정책만 놓고 본다면 경제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인사 문제 이 부분이 제일 좀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경제 정책 같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돈 나누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외교 부분도 친중이나 친북 쪽으로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아직까지 정상회담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국익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국무총리 후보로 이렇게 김민석 저 추천한 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편한 사람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 경력을 포함해서 문제가 많으면 이게 그 일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.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도 뭐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주식시장은 좀 올랐지 않습니까? 뭐 경제, 실용 그렇습니다. 외교 이런 걸 실용 정책, 예. 경제 실용주의 뭐 이런 걸 해서 오르긴 좀 했는데 뭐 좀 박하게 보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은? 주식시장도 주식 많이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네. 사실 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화랑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. 그 전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평가하시면서 말미에 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자기 최고의 인재가 에이스가 아니고 가까운 측근이겠죠. 그죠? 그런 사람들 많이 등용하고 있는 듯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좀 일단은 저 그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그러니까 출입이 안 맞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은 적게 버는데 그보다 훨씬 더 돈을 대차 많이 대조표가 쓰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.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본인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그런 문제. 사실 그 중소기업도 이사회를 할 때 그 어떤 한 이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이번 그 논의할 사안에 대해서 그 영어로는 interest of conflict라고 합니다. 네. 그런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면 그 투표를 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. 하물며 뭐 헌법재판관을 본인의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거기에 두는 거는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. 아까 제가 질문을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김민석 그 총리 그 내정자의 뭐 여러 좀 허물이라 가자에 우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어쨌든 찬반 투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당연히 반대하십니까? 찬반? 저는 반대입니다. 아 그래요? 효과가 없겠죠. 뭐 저기 어차피 민주당이 가진 의석이 뭐 워낙 과반에서 훨씬 더 많은 거니까 결국 국무총리를 통과는 할 겁니다.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?
저는 도덕성이 결여되면 결국에는 그게 결국 드러나서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때 참 그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뭐 특검 뭐 이렇게 임명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구석도 좀 엿보여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역시 안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이 좀 굉장히 뼈 아프고 패배가 예, 그렇습니다. 좀 쓰라렸습니까? 어떻게? 예, 그렇습니다. 대선에서 진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8대 0. 예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사실은 이 법치주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격한 사람들이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보수에서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. 더군다나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뽑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은 새로운 다음 대통령 그 후보로 경선 후보로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런데도 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분이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된 그게 패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두 번째로는 그 한밤중에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.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주일 이상을 깎아 먹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표도 많이 잃었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로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강 중에서 저만 열심히 돕고 나머지는 그냥 그 탈당이라든지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를 않는 이런 그 분열된 그렇지 않아도 작은 세력인데 이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게 큰 패인이라고 봅니다. 우리 안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셨으면 승리했을까요?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지금 계엄이나 탄핵 이 와중 이러한 연유로 선거가 나와서 김문수 후보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기왕 또 후보자가 되었으면 네. 밀어줬어야 한다 이런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조직원의 저는 평생 조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조직원들이라고 하면 경선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투더라도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뽑은 후보가 공식적인 후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도와주는 게 그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 뭐 안 의원님 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좀 상종가를 치고 있다 할까? 그래서 좀 안 의원님이 요즘 새로운 좀 정치적인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일리지를 굉장히 좀 많이 쌓아가고 있다. 예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러면 기왕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마 뭐 8월이든 9월이든 믿기는 있을 모양이죠. 김용태 비대위가 뭐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으니까. 예. 그러면 당 대표 선거에는 좀 나가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기 전당대회 가닥은 잡히고 있는데 사실은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룰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비대위를 하자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 패배를 했는가 이번 대선 그래 6월 3일 있었던 대선에서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따라서 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우리가
정말 생존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고 보니 그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예,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뭐 21%? 예, 그렇습니다. 갤럽 기준으로. 예, 민주당 한 46, 7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통탄 어린 말씀도 하셨대요. 네, 그렇습니다. 5년 동안 아마 최대의 격차를 벌리었을 겁니다. 지금 뭐 그리고 우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반응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, 사법,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예. 원한다면 그냥 이재명 독재 체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법 통과부터 거부권 행사 뭐 전혀 안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부권 지금 행사는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다수당이니까.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음.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소수 야당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 것인가? 결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민심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후보 아니면 어떤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인다. 그럴 때 이 국민들의 지지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. 이렇게 되면 겁이 나서라도 그걸 철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식으로 보다 더 저 민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다시 민심을 얻는 것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이제 국외자인 입장에서 보면 네, 흔히 말하는 반성, 자성은 좀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졌는지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선거를 뭐 백서 같은 거 선거에 예, 맞습니다. 이런 거 만든다는 얘기가 좀 없습니다. 안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보통 정당이 뭐 큰 사건,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뭐 예, 되돌아보는 맞습니다. 이제 백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좀 없는 듯하기도 한데 아직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나마 이제 그 시동이 시작된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은 겁니다. 송은석 그래서 송은석 그 저기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겠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완수하기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그 저는 혁신위원회를 원내 혁신위가 아니라 당내 혁신위.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가 바뀌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혁신위를 만들면 바로 직전 혁신위 인요한 혁신이었는데 네. 60일 동안 뭐 하느라고 별 큰 혁신안을 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혁신할 수 있는 멤버들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. 뭐냐면 그 당원 당규도 개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한을 대폭 준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90일 이상 충분히 시간을 이렇게 준다. 그렇게 되면 아마도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먼저 혁신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중간에 그 당대표가 들어오는 셈인데 네. 그런 경우에도 그 이 당 지도부가 인정을 하고 혁신위의 권한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계속 유지시킨다. 일정 이런 기간 동안 것들이 갖춰져야지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혁신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예. 그 잘생기고 젊은 친구인데 국민의힘의 좀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랫동안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될까?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당내 사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? 예. 그러면?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제가 저 따로 만나서 사실 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그 혁신안을 만들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기자회견으로 갑자기 발표하면은 오히려 안 받아질 가능성들이 그뭐 많습니다. 5개 요구안을 예.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그 정치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안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미리 예를 들면 뭐 5선 6선 정도 되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
거기에서 이렇게 동의를 받고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면 곧이어서 이제 여러 5선 6선 의원들이 그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그 힘을 보태주겠죠. 그러면 사실 혁신하기가 쉽거든요. 근데 뭐 정치한 지 김용태 위원장이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좀 방심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아니면 그런 그 정치의 어떤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조금 예전에 그 안철수 의원님이 굉장히 좀 순수하게 예. 그런 방식으로 정치에 좀 접근했던 게 좀 그렇습니다.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정말 경험이 중요하다.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이런 생각을 깨우친 게 거의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아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정치도 그 고도의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말 그 복잡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전략적으로 우군들을 확보하는 그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원래 원안보다 타협한 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군들을 확보하면서 그러면서 개혁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.